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며칠 동안 무더웠던 날씨가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조금은 선선해졌는데요. 6월 이른 더위에 무더위 쉼터를 묻는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이 개원 초기부터 극한 대치로 지금 무더위 짜증을 유발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원구성을 전면 백지화해야 협상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국민의힘이 복귀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도 단독 선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음 주엔 우리 국회에 시원한 소나기처럼 좀 뭔가 새로운 소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서라고 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15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민우 씨. 네, 토요일인 오늘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시간답게 곳곳으로 답답한 흐름 이어지는데요. 먼저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은 경기권 위주로 혼잡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와 서종 사이 12km 구간 정체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서창과 군포, 또 서용인에서 짧게 씬만 밀렸다가 이후 용인과 양지터널 사이로는 6km 구간 막힙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도 진천터널과 남이분기점을 앞두고 각각 7, 8km씩 속도 줄입니다.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 안산분기점과 순산터널 사이로 막혔다가 이후 평택분기점과 서해대교 사이로는 11km 구간 가장 길게 차 간격을 좁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도 경기권 진입이 힘겨워서 송악과 서해대교 사이 10km 가깝게 막힙니다.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오산과 남사 사이로 7km 구간 막히는데 이보단 충청권 상황이 더 답답합니다. 망향휴게소부터 천안휴게소까지 한 번에 20km 구간 속도 떨어지고요. 이후 옥산 부근에서도 다시금 6km 구간 차 간격을 좁힙니다. 옥산 부근으로는 반대 서울 쪽으로도 한 번에 11km 구간 정체가 살펴집니다. 충청권 내 정체는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으로 차량터널 부근에서 9km 구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중립기업입니다. 중립기업? 자동차 기어 중립에 놓는다. 이거 그 말 맞죠? 네, 맞아요. 네. 인권님 운전하세요? 아, 물론이죠. 예. 네, 보통 어떨 때 기어를 중립해 두세요? 뭐 이중 주차하고 있을 때 뭐 이럴 때 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걸 빗대서 요즘은 논쟁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이 판단을 유보하자 이런 의미에서 흔히 쓰거든요. 네. 그럼 오늘 중립기어가 키워드인 걸 보면 오늘은 좀 논쟁적인 이슈 뉴스를 다루겠군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제만큼 논쟁적인 경제 이슈 흔치 않죠. 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소득층 삶의 질이 나아지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이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에게 타격을 줘서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항상 이 찬반이 뜨겁게 대립하는 그런 이슈죠. 오늘은 중립기업 걸고 최저임금의 역사 짚어보고요. 성별 갈등 역시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잖아요. 예. 일본에서는 그 때 아닌 약자 남성론이 다시 퍼지고 있어서 취재해봤습니다. 최저임금제 또 성별 갈등 이 주제를 중립기어 놓고 한번 짚어본다 이 말이네요. 자, 먼저 최저임금제의 역사 어디서부터 짚어볼까요? 네, 최근 소식부터 정리하면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 충돌했어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줄여서 특고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안을 놓고섭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860원 맞죠?
네. 내년에는 뭐 10,000원 돌파할지 지금 주목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배달 라이더나 웹툰 작가, 학습지 교사 등 이 플랫폼 특고 노동자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더라도 법적으로는 프리랜서라서요.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산업 구조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적용을 확대할 거냐, 뭐 차등 적용할 거냐, 팽팽한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가 이번 주 사안이고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최저임금 제도를 법으로 정한 나라가 어딜까요? 세계 최초 산업혁명 한 영국 아닐까요? 아주 근접했습니다. 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에서 아하. 1894년 법을 만들었어요. 네. 이때가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실질 임금의 현저한 변화가 일어난 때거든요. 네. 그렇죠. 산업혁명은 산업 구조를 바꿔놨고 그렇다고 노동자 임금은 알아서 보장해 주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뉴질랜드 해운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과 낮은 임금에 항의하면서 대규모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만든 게 최저임금 제도를 담은 산업조정중재법입니다. 뉴질랜드. 그다음은 어디예요? 영국이 지배하던 호주에서도 저임금 개선을 입법 취지로 하는 공장 상점법을 만들었어요. 영국이 가서 만든 뉴질랜드, 호주는 다 했는데 영국은 언제 했어요? 영국은요, 뉴질랜드보다 15년 늦은 1909년 산업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어요. 네. 1915년 프랑스가 뒤를 이어 가네 노동법을 만들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은요, 1933년 일명 뉴딜법으로 불리죠. 이 대공황 회생을 골자로 한 국가산업부흥법에 최저임금제를 담았습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찬반 양론이 아주 거셌나요? 물론입니다. 이 영국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 총리는 1979년 이 70년 만에 최저임금제를 폐지했어요. 이 신자유주의 신봉가인 마거릿 총리는 최저임금제가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인다고 봤거든요. 근데 또 20년이 못 가서 1997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집권하면서 최저임금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정말로 경제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야기하는 게 맞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중론이고요. 다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도 최저임금이 고용량을 결정짓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각국 상황에 따라 인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노동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이 어떤가에 따라서 효과는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제도 이걸 잘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로 일본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약자 남성론 이게 무슨 뜻이죠? 약자 남성은요, 보통 저학력, 단신, 저소득 남성들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일본에서는 치규라고 해요. 치규가 뭡니까? 치즈 규동의 줄임말입니다. 규동이 쇠고기 덮밥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근데 치즈 규동이면 그거를 치즈랑 같이 먹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쇠고기 덮밥에 치즈를 얹어 먹을 것 같은 남자,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인기 없는 남자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아니 치즈 규동이 뭐 어때서요? 이게 일본 남자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 규동 체인점에 가보면요, 혼밥하는 남성들이 이 2인석에 앉아서 치즈 규동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이 한국 음식 중에서 비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동료 남자 기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제육덮밥, 뭐 돈가스 이런 걸 꼽더라고요. 아무튼 일본 남자들이 즐겨 먹는 그 치규를 먹는 남성은 조롱당한다 이 말인가요? 네, 일본 틱톡이나 X 등 이 SNS는요, 온라인에서 치규 감별하는 법 이런 게시물이 있고요. 또 남성 스스로 각성할 때도 씁니다. 그 남성 자기개발 영상을 올리는 한 인플루언서는요, 이 치규로 머무를 텐가 우리 스스로 변해야 한다 이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어요. 근데 아까 다시 확산하고 있다고는 표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규가 요즘 생겨난 신조어가 아닌 거예요? 네, 이게 2010년대 이전부터 온라인에서 많이 쓰였는데 4월에 출간된 약자 남성 1,500만 명 시대라는 책이 인기를 끌면서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약자 남성 1,500만 명 시대. 이 책은 어떤 내용이죠? 저자 토이 안나는요, 미혼 남성 행복도는 선진국 최하위다
남성 자살률은 여성의 2배다라면서 일본 남성은 불쌍한 존재라고 하고요. 또 일본 남성 4명 중 1명이 약자 남성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결국 차별을 당하는 약한 남자들끼리 뭉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2022년에는 이 비영리 단체 일본 약자 남성 센터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책 한 권 때문에 뭐 남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최근 남녀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사건 사고도 연이어 일어났어요. 이 받는 여자 리리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25살 여성은 연애하고 싶은 중년 남성의 심리를 악용해서 이 남성 3명으로부터 1억 5,500만 원, 우리 돈 약 13억 6천만 원 상당을 뺏은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또 어떻게 하면 중년 남성을 홀려서 돈을 뺏을 수 있는지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SNS에 공개했습니다. 그 리리짱 사건이 남녀가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싸움이 벌어진 계기가 됐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권리의식이 높아지자 역으로 이 남성이 피해를 받는다 이런 반론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 여자들 때문에 남자들 설 곳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 일본은 좀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이 권위적인 그런 나라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1970년대 이 고도 성장기에는 남성의 권위가 높았는데 이에 대한 향수도 이 박탈감을 키우는 원인으로 꼽혀요. 그때만 해도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를 전담하는 성별 분업이 뚜렷했거든요. 그러다 잃어버린 30년으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경제권을 쥐었던 남성의 권위가 약해진 거죠. 예. 전문가들은 여성 인권의 확대에 대한 반발 심리로 생긴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뉴스 큐레이션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2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충남과 전북, 경북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밤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가끔 내리겠고요. 양은 5에서 최고 40mm로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부산 29도, 대구 30도, 광주 31도, 대구 33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6도 정도 낮아서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지겠지만 그래도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며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점차 오르며 다시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고속도로 지방 쪽의 정체는 정우를 전후로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전체 45km 구간 막히는데요. 특히 지금 경기권에서는 남사 뒷이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겁니다. 조금 전까지 고장 단차가 있었습니다. 오산 부근에서 남사 쪽의 이동이 조금 더 불편해졌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차량이 집중된 곳은 충청권입니다. 지금 그중에서도 망양 휴게소 부근에서 천안 휴게소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차량 터널 부근에 고장난 차도 있고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풍세 요금소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요.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한 조심 운전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영남권을 지나는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입니다. 상도 2터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도 1터널 부근부터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특별기획 무기를 만든 사람들 매주 토요일 5주에 걸쳐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려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우리 방산 수출의 최대 효자 품목이죠. K9 자주포를 만드신 분이랍니다. 최창곤 전 국립기술품질원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략한 그 경력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곤입니다. 네. 저는 1979년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소해서 지상무기 분야에 군 표준 차량이나 장갑차, 자주포 등을 개발하고 예. 본부장으로 한 30년 근무하고 본부장으로 퇴임해서 2008년에는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으로 또 3년 공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3년간 일해서 아마 방산하고는 거의 한 37년을 제가 일을 한 셈입니다. 그러네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979년이 시작이군요.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가신 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가셔서는 뭘 만드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부족한 게 많았는데 그렇죠. 제가 맡았던 분야는 군이 쓰는 그 차량들, 집차나 트럭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엔 전부 그 6.25 때 미군들이 쓰다 남겨준 집차나 뭐 트럭 이런 것들을 해서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막 그 차량들을 우리 기술로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수요량이 엄청 많고 해서 독자 개발로 뭐 빨리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군용 차량 개발이 첫 번째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처음에 아까 소개드렸지만 K9 자주포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그래서 83년에 네. 이 차량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 그때가 아마 저희로서는 이제 그 율곡 사업이 막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서 율곡 사업이 뭐였죠? 그 아마 81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미군들이 철수를 일부 하고 그러니까 그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전에 아마 자주국방 기치를 내걸고 그렇죠. 모든 무기 체계들 우리 국산화를 해서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다. 예.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일환으로 예. 우리 자주포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곡 사업도 자주국방 사업의 일환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주포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 보자.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예. 너무 기술이 부족하고 또 우리 북한 대비해서 좀 우리가 그 전력이 시급히 보강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쓰던 M109A2라는 자주포를 예. 한미 양국이 공동 생산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 그 사업에 이제 공동 생산을 하게 되면은 자주포의 포탑과 무장은 미국이 하고 그 밑에 차량은 이제 우리가 하고 그런데 50대 50으로 그 쉐어를 해서 일을 했는데 제가 그 50의 한국분을 담당하는 그런 책임자가 됐었어요. 자주포라는 게 자기 스스로 움직인다는 그런 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포는 이제 다른 차량이 끌어줘야 된다면 자주포는 스스로 움직이면서 딱 서가지고 포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를 궤도 차량이나 일반 차량에 얹어서 스스로 기동하면서 서서 쏠 수 있는 뭐 그런 포고 견인포하고는 이제 대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80년대 초반 그 당시에는 남북한 간의 이 포 관련된 전력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전력 상태가 저희가 이제 그 당시는 북한은 소련에서 가져온 그 자주포들이 꽤 있었어요. 그 뭐 보니까 곡산이라고 해서 M1978, M1989 같은 이런 구경이 한 170mm가 되고 또 사거리가 한 30에서 50km 정도 나가는. 와, 포 한 발 쏘면 50km까지 가요? 예. 그런 자주포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당시 이제 83년에 그 미국하고 공동 생산해서 85년에 이제 우리 군에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K55라는 그 장비인데 그 사거리가 한 24km밖에 되질 않아요. 북한의 절반이군요. 절반이고 그다음에 또 견인포로 우리가 이제 KH178 105mm나 KH179 155mm 포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거리가 한 30km인데 견인포는 이제 우리 군들이 쓸 때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여러 가지 그
사격 준비 시간도 걸리고 네. 이동 수단도 많이 복잡하고 예. 그래서 그 K55 자주포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사거리나 이런 것들이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155mm, 뭐 105mm라고 하는 거는 이 포의 그 직경 구경입니다. 포탄의 두께 그걸 말하는 거죠. 다이아메터. 그러니까 그게 더 크면 클수록 더 큰 포탄을 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포탄의 다이아메터가 170mm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155mm면 포탄의 구경이 155mm고. 그게 그러니까 그 포라면 기본적으로 그 구경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사거리가 길면 길수록 좋은 거군요. 좀 더 위협적이고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화력이 더 센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북한포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왜요? 사거리를 늘리려면은 포탄의 중량하고 관련이 돼요. 네. 우리가 같은 힘으로 물체를 던지더라도 무게가 적으면 멀리 가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170mm 포탄인데도 아마 자료에 보면은 이게 한 20kg, 30kg도 안 되는 그런. 네. 그래서 그는 위력이 우리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 한 40kg에서 50kg 정도 돼요. 위력이 한 절반도 안 되는 뭐 그런 건데 위협적으로는 상당히 위협적이죠. 그래도. 근데 아무튼 이 155mm보다 170mm면 훨씬 더 무거울 것 같은데 네, 그냥 가볍게. 두껍긴 하지만 무겁지 않은 포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거로군요. 네, 굵기는 하지만 두께 다이아메터가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같이 하던 게 K55라고 그러셨고 네.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독자적으로 만드는 목표가 K9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K9이 붙은 이유는 뭡니까? K9은 우리가 90년대에 이 장비를 한번 개발해서 완료해보자. 네. 그래서 그 K9이 개발된 연도를 뭐 의미하는 숫자도 되고 90년대. 예. 우리 화포를 개발하면서 이제 K1, 뭐 K2 소총 이런 것들 시리즈로 이름을 붙여 나갔어요. 맞아요. 그때도 이게 9번째라서 K9 포가 된 겁니다. 네. 조금 뭐 다양한 의미는 있는데 어쨌든 90년대에 우리가 개발해서 완료해보자는 뭐 그런 의미도 상당히 들어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K9이 완성된 건 몇 년도입니까? 이게 89년에 시작해서 예. 98년에 개발이 마무리가 됐어요. 거의 10년 걸렸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10년에 걸리고 연구원도 연평균 한 248명 정도가 투입이 된 상당히 그 대단한 프로젝트를 한 셈이죠. 그렇게 어렵나요? 그 포 하나 만들기가? 이게 단순한 포라기보다는 포 자체도 어렵지만은 이걸 차량에 실어서 움직여야 되고 또 그 포를 쏠 때는 우리가 그 목표물을 겨냥하면은 거리가 얼마고 목표까지 거기에 도달하려면은 어느 정도 각도로 쏘아야 되는지 곡사포니까 그렇게 하려면 또 탄을 추진해 주는 장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어느 정도 위력의 장약을 넣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사격 재원이라 그러죠. 그걸 계산을 하는 컴퓨터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 그리고 이게 또 무기다 보니까 4단계를 거쳐서 개발을 했어요. 4단계가 뭡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개념 연구. 개념 연구. 어떤 장비를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념이 형성이 되면은 탐색 개발이라 해서 이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부품들이나 이런 게 제대로 있는지 우리가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하는 탐색 개발이 있고. 그럼 그 탐색 개발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선행 시제에서 미리 시제를 만들어 보는데 선행 개발. 그것은 개발자의 입장에서 우리 군에 넘겨주기 전에 기술적으로 이게 완벽한지 이런 것을 하는 그 기술 시험을 하는 그런 시제 장비를 만들어 보고 시제품 만드는 단계. 그래서 선행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해서 확인이 되면은 실제로 사용군에 넘겨주고 실제로 야전에서 적합한지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또 포를 주는데 그걸 이제 실용 개발이라 해서 그래서 사용군이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쓸만합니다. 하면은 이 개발이 끝나고 양산이 들어가니까 4단계 거치니까 10년씩이나 걸린다.
길지 않습니다.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처음 만드실 때 어려움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에피소드를 좀 몇 가지만 전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K9 자주포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사거리가 40km 나가는 자주포가 독일에 이제 PGH-2000이라는 장비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M109A2 그 장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거리가 한 30km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뭐 경험만 가지고 40km 나오는 장비를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해 보자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자주포에 그 스스로 움직이는 차량을 만들다 보니까 예. 그 차량의 엔진이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 같은 부분 물론이죠. 그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엔진이 세계적으로 참 적합한 게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민수용 차량의 엔진 800마력짜리를 하나 찾아서 약간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써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유는 아마 이게 가격이 군 전용 장비 그 엔진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 싸기 때문에 우리가 양산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좀 경제적으로 싼 게 좋아서 이 선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군용 차량이 아니라 민간 차량에 쓰던 엔진을 갖고 왔군요. 그래서 탑재를 했었는데 시험을 해보니까 뭐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또 개발을 하다 보면 차량의 무게도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중량이 좀 늘어나고 하니까 그때부터 엔진이 이제 무리가 가서 중간에 뭐 실린더 헤드라고 이제 엔진의 그 부품이 깨지거나 뭐 크랭크 샤프트나 이런 게 깨지고 해서 한 3년 했는데 도저히 더 진행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저는 책임자로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뭐 처음에는 되도록이면 고쳐서 써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다시 그 군 전용으로 만든 엔진을 사서 쓰기로 개발해서 사서 쓰기로 하고 미국 그 역시 미국제 그거는 독일제 예, 전차에 독일제 들어가는 군용 차량 엔진을 이제 도입했군요. 네. 예, 그래서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이제 잘 조립해서 하니까 진행이 잘 돼서 지금 막 우리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의 기동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장비가 되었는데 아마 그때 엔진을 그렇게 적시에 잘 바꾼 것이 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엔진은 독일제 엔진을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도 썼었는데 이제 저희가 자꾸 외국에 수출하고 하다 보니까 독일제 엔진을 써서 수출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그 터키 같은 데도 가려면은 크루드 반군에게 넘어가고 이러면 좀 어려워지니까 독일에서 반대를 하고 해서 지금은 아마 우리 국내에서 개발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산 엔진이다. 예, 지금 아마 국산 엔진은 안 들어갔을 텐데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은 했다고 제가 보도가 된 걸 봤는데 개발은 완성됐으니까 현재도 여전히 독일제 엔진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제 미국 그 민간 차량용 엔진으로 하다가 독일 군용 차량용 엔진으로 전격적으로 심장을 바꿔 낀 거 이게 상당히 주요했다 이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 부분은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차량에서 그 뭐 자동차로 말하면 타이어 바퀴 같은 서스펜션이라 그러죠. 이제 차체 중량을 지지해주는 서스펜션 유니트가 일반 자주포에는 이제 토션바의 스프링 시스템도 있고 한데 너무 어렵네요 그건. 아무튼 그래서 이게 하여튼 사격을 하거나 주행 중에 진동을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자동차로 말하면 스프링 댐퍼, 뭐 쇼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개발할 기술이 없어서 영국에 있는 AS9T라는 그 자주포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저희가 적용된 걸 사다가 썼어요. 그것도 역시 중간에 이래 보니까 우리 차가 중량이 늘어나고 하니까 시험 도중에 이게 양쪽에 6개씩 12개가 달리는데 차 밑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딱 주저앉아 차가 바닥에 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도 규명하고 뭐 영국에 가서 또 그 사원 그 회사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못할 게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다시 그것도 우리가 보완 설계를 해서 뭐 한 1년 동안 좀 밤낮으로 연구원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영국제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그 당시 개발을 해서 국산화됐군요. 그것도. 국산화 그 당시 국산을 해서 쓰고 아마 예. 영국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그 당시에도 있어서 오히려 저희 것을 지금은 사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제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품이 다 국산화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예, 무장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예, 예.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차체 구조물. 그게 이제 철판 처음에는 그 알루미늄 소재도로 많이 만드는데 알루미늄이었어요? 네. 아니 그 다른 자주포들은 우리가 이제 K9을 하다 보니까 내부 공간도 협소하고 방어력도 좀 키워야 돼서 강철로 하는 걸 하자.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뭐 우리 연구진들이 국산 장갑 판재가 있었는데 연구진들이 국산 못 믿는다고 안 쓸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책임자 입장에서 나중에 수출도 해야 되고 양산을 고려하면 이거 반드시 써야 된다. 예, 예.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데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마지막 방안으로는 수입 소재와 국산 소재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가 시험해보고 쓰자. 그런데 뭐 다행히도 우리 국산 소재가 성능이 우수해서 현재 K9 자주포는 우리가 만든 장갑 판재 강철로 된 국산 강철로. 예, 네. 그걸로 지금 쓰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수출하는 데는 뭐 아주 좋은 조건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탱크도 네, 다니면서 포를 쏘잖아요. 그렇습니다. 탱크하고 자주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 예, 탱크는 뭐 또 유럽 같은 대평원에서 직접 전투를 합니다. 적과 이렇게 마주쳐서 한 1, 2km 이내에서 붙어서 쏘는 예. 탱크는 직사화기입니다. 직사포와 곡사포. 그렇죠. 곡사포는 하우이츠 해가지고 이렇게 공중으로 각을 주고 멀리 나가고 그래서 자주포는 직사가 아닌 간접 사격인데 또 화력도 지원하는 장비고요. 네, 후방에서 네. 전방에 있는 적들을 제압해주는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탱크는 직사포고 짧은 거리로 그렇습니다. 가는 거고 뭐 사거리 자주포는 곡사포이면서 먼 거리로 몇십 킬로 타격하는 나가는 그런 거로군요. 네, 네. 그 자주포의 그 바퀴는 그냥 바퀴예요, 아니면 탱크처럼 궤도예요? 궤도 차량은 이제 궤도입니다. 궤도예요. 자주포도 궤도예요. 예, 예. 그렇고 하긴 뭐 궤도로 만들어야 산악 지역 이런 데 다니기도 쉽고 그런 거죠. 궤도가 이제 일반 늪 지역이나 뭐 그렇죠, 야지 논밭이나 그렇죠. 이런 데 갈 때 훨씬 유리하죠. 유리하니까요. 네, 바퀴는 빠져서 못 다닙니다. 네, 네. 처음 개발하셨을 때는 어디서 시험을 하셨습니까? 시험 장소는 어디를 택하셨어요? 그게 참 어려웠는데요. 네. 이제 차를 만들면은 최고 속도도 시험도 해야 되고 뭐 저 자동 시험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 내지 2km 정도의 직선 평탄로가 있어야 되고 2km의 직선 도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폭도 한 50m 정도 돼야 되는데 어허. 그 당시 1990년대 초반에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뭐 제가 여기 부산에 그 수영 비행장이라고 있었어요. 예. 거기에 그때 이제 민간 비행장으로서 이제 폐쇄를 하고 군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비상시에 군 비행장으로 쓰려고 비행장은 활주로가 있죠. 활주로 비행장 활주로를 뭐 어렵게 빌려서 예. 시험을 했는데 그 활주로가 이제 45톤 장비가 움직이면 파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는 저희가 각서를 써줬죠. 뭐라고요? 이게 파손이 되면은 책임지고 다 복구해드리겠다. 이 장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장비고 지금 개발을 해야 되니까 예. 사용을 좀 하게 해달라 해서 다행히 그 현재 부대장이 잘 협조를 해주셔서 시험을 잘 마친 적이 있고요. 실제로 활주로에 손상이 가든가요? 이제 비행장 자체의 활주로가 좀 낡았고요. 아스팔트 이렇게 좀 헤어지고 해서 근데 뭐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더 어려웠던 거는 뭐 이제 이게 겨울철에 자주포라는 게 전천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더운데도 추운데도 뭐 눈길도 가야 되는데 눈에서 이게 주행이 돼야 되고 조향도 돼야 되고 또 제동도 돼야 되는데 물론이죠. 그 시험을 꼭 해야지 군에서 받아주겠다. 그런데 뭐 그 당시 제가 1998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 대한민국에
눈은 뭐 전방적이 좀 오긴 하지만은 자주포가 그런 시험을 할 만큼 넓은 평지에 눈이 한 15cm, 20cm 쌓인 지역을 찾을 수가 없어요. 허허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스키장이 생각이 나서 스키장은 눈을 일부러라도 쌓아놓죠. 그렇죠. 제설 저 눈을 만들어서 예. 하는데 그때가 마침 2월 달이고 해서 스키장에 협조를 구했더니만 딱 그 홍천에 있는 대명 비발디라고 제가 있죠. 예, 그 스키장의 그 사장님이 이 국가적인 어려운 사업에 우리가 기꺼이 협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신에 2월까지 스키 시즌이니까 그때는 다 일반 그 스키어들이 타야 되니까 시즌 끝나고 시즌이 끝나면은 일주일간을 빌려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예. 근데 그에 따라 눈이 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스키장에서 폐장을 한 2주 정도 더 연장을 해버리니까 늦췄군요. 2월 말에 이제 저희 하질 못하고 그 할 수 없이 이제 3월 초에 일주간을 하는데 일반 스키어들이 다 타고 나면 밤 11시부터 이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한밤중에 시험을 해서 그런 걸 아마 다 잘 마쳤어요. 네. 마쳤는데 아마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노르웨이 같은 데 이제 수출할 때 노르웨이는 눈이 많죠. 눈이 많이 오는 나라니까 자주포의 기동성이나 이런 것이 이제 시험 대상 항목에 들어갔는데 아마 외국 장비 대비해서 이거는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예. 수출하는데 하나의 그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활주로에서 스키장에서 네. 한밤중에 자 그렇게 완성된 K9 지금 몇 명이 타요 거기에는? 5명이 5명이 타서 예. 포를 몇 발 정도 싣고 다닙니까? 48발을 그 차 바닥에 싣고 또 그 포탑에 뒤쪽에 싣고 해서 48발 정도. 48발. 네.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겁니까 K9은? 우선은 이 군용 장비라는 건 우리 군이 써서 예. 성능이 입증된 것을 그 상대국에서 인정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 사거리 40km가 나가는 자주포가 지금 보면 우리 K9하고 독일의 PGH 뭐 2000 정도인데 독일 장비는 전차 레퍼드 전차의 차체를 이용해서 포탑을 달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고 또 독일에서 자기국 소요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산을 안 해서 수출하는데 아마 가격적인 경쟁 요소가 굉장히 제한이 될 걸로 봅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을 우리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1,300여 대가 우리 군에 깔려 있고요. 국내에만 그렇죠. 외국에 이제 뭐 나간 게 뭐 부분적으로 완성 장비로 나간 게 한 1,000여 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저 우선은 뭐 성능이 아주 좋고 두 번째는 가격 대비 경제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경쟁 요인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그걸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관련되는 기술이나 이런 걸 좀 지원을 많이 합니다. 뭐 우리가 미국에서 장비 사오면 뭐 그런 기술 지원 거의 없는데 우리는 자기국에서 생산할 수 도와주기도 하고 필요한 기술 자료도 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뭐 성능과 가격과 알겠습니다. 성능, 가격, 또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50%면 뭐 굉장히 많은 나라에 팔렸겠네요. 아마 한 9개 국가 정도에 팔려서 운영하거나 뭐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로 그 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쪽에 러시아와 뭐 제가 이래 보면 접경을 두고 있는 노르웨이, 핀란드, 뭐 에스토니아 뭐 이런 데하고 터키,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존에서 인도네시아, 또 아프리카, 이집트 뭐 여러 나라에서 호주도 사고 여러 대륙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우리 K 방산이 전 세계 뭐 무기 수출에 우리가 몇 등이죠? 현재 8위권이라고 8등. 통계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때 그 8등에 달하도록 이끌어온 제 첫 번째 1등 공신이 K9 자주포 맞죠? 뭐 K9이 그 선봉장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또 좀 최근에는 저희 그 유도무기 단거리 유도무기도 좀 많이 팔리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뭐 그래도 뭐 화포류나 이런 게 많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함정들입니다. 배. 예. 그렇군요. 잠수함도 그렇고 뭐 구축함도 그렇고 네. 군수지원함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나라 군수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네. 돈이 없어서 못 사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현재 8등인데 목표는 어떻습니까? 몇 년도까지 몇 등? 2027년에 세계 5위권을 목표로 한다고 아마 얼마 전에 윤 대통령께서 아마 발표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막 그 정도 27년이면 뭐 불과 3년 뒤인데. 예. 그럼 우리가 5위권이 갈 수 있다. 뭐 저는 이제 저희 기술도 그렇고 제품도 괜찮은데 뭐 저는 이제 관건은 네. 뭐가 좀 필요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정책 금융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저 방사청에서 국장으로 그 수출 전선에서 뛰어 보니까 우리 무기를 사가는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못하고 또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차관을 제공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차관을 또 빌릴 때 예. 신용 보증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마 수출보험공사나 뭐 저 수출입은행 같은 데서 일부 저 그런 것 하는데 지금 뭐 규모가 워낙 커져서 알겠습니다. 그런 뭐 금융 패키지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외국에서 우리 무기를 사갈 돈이 없는 나라들한테 금융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 금융 지원을 하고 이제 다운페이를 그러니까 외상으로 일단 팔고 찬찬히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더 늘어나겠군요.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하는 뭐 정책 금융 지원이 좀 필요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군사 장비라는 게 물건만 좋아서 되는 게 군사 외교적인 측면이 굉장히 물론이죠. 강해요. 외교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다음에 정책 금융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뭐 방위사업청이 이제 외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높은 위치의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있어서 범부처 협력 기구들이 좀 더 오거나이즈 되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군사 기술 또 무기 개발뿐 아니라 외교 그리고 금융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야 되겠다. 정부 부채 뭐 재정 파트, 산업 파트, 뭐 국방 파트, 뭐 외교 안보 파트 다 같이 검토가 되면은 빨리빨리 결정이 되고 잘 수출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기를 만든 사람들 K9 자주포 개발 책임지셨던 이 최창곤 전 국방기술품질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다가오는 6.25를 앞두고 이붕우 대한민국 육군협회 대변인 출연해서 한국전쟁 당시의 사연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수미가 부르는 그리운 금강산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